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동해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상남 5터널이라는 짧은 터널 하나를 지나게 됩니다. 시속 100km로 통과하면 2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곳에 터널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이 터널이 관통하고 있는 산등성이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미제. 1951년 봄, 군용 지도에는 오마치라고 적혀있던 고개입니다. 1951년 5월 17일 새벽, 이 고개 정상에 중공군 한계중배가 올라섰습니다. 병력은 100명 남짓.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새 30km를 걸어 올라온 지치고 굶주린 보병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포도 없었고 트럭도 없었고 무전기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개 위에 주저앉은 순간 남쪽 계곡에 있던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 제3사단과 제9사단, 3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후방과 이어지는 단 하나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아흘의 뒤 제3군단은 편제표에서 사라졌습니다. 적에게 섬멸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전쟁 도중에 자신의 군단 하나를 통째로 잃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왜 싸우지 못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1951년 4월 말, 한국전쟁은 이미 10달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전선은 개전 당시에 38선 두군으로 되돌아와 있었고 유엔군은 3월 말 문산에서 연천, 화천 저수지, 양구를 거쳐 동해안 간성으로 이어지는 캔자스 선까지 밀고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 선을 다시 무너뜨리기 위해 중공군이 준비한 것이 이른바 제5차 전역, 우리가 흔히 춘계공세라고 부르는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그 첫 단계는 4월 22일 서부전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강 설마리에서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파평산에서 국군 제1사단이 버텨주는 사이 유엔군은 전열을 정비했고 결국 4월 29일 서울 북방에서 공세는 정지됩니다. 여기서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는 중요한 판단을 하나 내립니다. 미군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 공세에서 중공군은 서울 진입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병력 손실도 컸습니다. 펑더화이는 이 공세에서 일찍 손을 떼고 전력을 온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방을 준비했습니다. 1950년 겨울의 미군과 1951년 봄의 미군은 달랐습니다. 낮에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버티고 밤이 되면 중공군의 하루 진격거리만큼 뒤로 물러나 새 방어선을 짭니다. 포위당해도 화력으로 뚫고 나옵니다. 인접부대와 손을 놓지 않은 채 질서 있게 물러납니다. 중공군이 즐겨 쓰던 야간 침투 후 포위 섬멸이라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펑더화이는 표적을 바꿉니다. 미군을 피하고 국군을 친다. 그것도 국군만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골라 압도적인 병력을 집중한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병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약 25만 명이 움직이는 대이동이었습니다. 유엔군이 이 움직임을 눈치채면 예비대를 동쪽으로 돌릴 것이고 그러면 공세는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은 기만 작전을 펴니다. 서부전선에서는 여전히 서울을 노리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한강 도하를 준비하는 듯 부교자재를 늘어놓았습니다. 항공정찰로 이것을 확인한 유엔군은 다음 공세도 서울을 향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기만은 성공했습니다. 유엔군의 예비대는 서쪽에 묶여 있었고 동구전선의 국군사단들은 자신들이 곧 54만 명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지도 위에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파주 문산에서 화천 저수지까지의 구간에 배치된 국군은 제1사단과 제6사단 단 2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미군 사단이었습니다. 기동력과 장비가 우세한 유엔군은 평지가 많은 서부와 중구에, 국군은 험준한 산악이 이어지는 동구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화천 동쪽에서 동해안까지 전선의 절반에 가까운 구간에는 미 제2사단 하나를 제외하면 전부 국군사단이었습니다. 펑더화이가 찾던 약한 고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군은 왜 약했을까요? 흔히 장비 탓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훈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1948년 창군 이후 6.25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숨을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38선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후방에서는 빨치산 토벌이 이어졌으며 비상경계령은 상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결과 국군이 제대로 후연해본 규모는 중대와 대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사단과 군단은 편제표 위에만 존재했습니다. 여러 연대를 동시에 움직이고 포병과 보병의 협동을 조율하고 예비대를 적시에 투입하는 훈련은 사실상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 북한군은 이미 1950년 초에 군단급 훈련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불과 몇 달 전인 1951년 1월부터 3월 사이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만 청년을 무장시키겠다는 구상 아래 소집된 장정들이 보급 부재 속에 남쪽으로 이동하다 수만 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일은 국군의 병력 자원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병사들의 사기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미군이 철수 전략을 구사하며 국군에게 중장비를 대거 넘겨주기 전까지 1950년대 초의 국군은 화력면에서 북한군이나 중공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알보병에 가까웠습니다. 요컨대 1951년 5월의 국군은 용감했지만 훈련되지 않았고 경험은 쌓였지만 체계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대부대를 움직여본 적이 없는 군대였습니다. 지휘관들도 젊었습니다. 제3군단장 유재응은 1921년생, 국군 제7사단장 김영일은 1923년생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30이 되기 전에 군단과 사단을 맡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신생군대의 사정이었습니다. 중공군의 공세 한 번에 국군 사단이 줄줄이 무너지고 미군 연대가 뒤늦게 달려와 그 구멍을 메워주는 장면이 반복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반대편도 봐야 공정합니다. 이 공세의 주역인 중공군 제9병단은 쑥스룬이 지휘하는 부대로 불과 반년 전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미 제1해병사단과 맞붙었던 바로 그 병단이었습니다. 그때 제9병단은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방한 장비도 없이 투입되어 전투 손실보다 동상 손실이 더 많았을 정도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대가 반년 만에 신병으로 채워져 다시 전선에 나온 것입니다. 병력의 상당수는 갓 입대한 농민이었고 보급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실제로 불과 3주 전인 4월 말 사창리에서 국군 제6사단이 장비를 버리고 물러나면서 중구전선이 수십 킬로미터나 뒤로 밀린 일이 있었습니다. 영영방군이 가평에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전선은 남한강까지 밀려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군의 다음 목표는 강원도 인제였습니다. 서방에서 5월 공세 또는 2차 춘계 공세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제5차 전역 2단계라 부르는 이 작전의 규모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2개 병단 약 54만 명. 중공군이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사실상 모두 쏟아부은 공세였습니다.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중공군 제9병단 예하 제12군, 제20군, 제27군이 미 제10군단 지휘를 받던 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을 뚫고 깊숙이 파고듭니다. 동해안 쪽에서는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이
국군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그렇게 국군 4개 사단을 3중으로 포위해 완전히 끝장내고 동부전선에 거대한 구멍을 뚫는다는 구상이었습니다. 1차 포위망은 중공군 제20군과 북한군 제5군단이, 2차 포위망은 중공군 제27군과 북한군 제2군단 주력이, 3차 포위망은 중공군 제12군과 북한군 제2군단 예하 1개 사단이 막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물의 한가운데 국군 제3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3군단의 배치는 이랬습니다. 왼쪽에 제9사단, 오른쪽에 제3사단. 두 사단이 소양강 상류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따라 방어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왼쪽 옆은 미 제10군단 지휘를 받는 국군 제7사단, 오른쪽 옆은 국군 제1군단이었습니다. 산악에서 방어선을 편다는 것은 곧 부대가 넓게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능선 하나마다 소대나 중대가 떨어져 배치되고 그 사이의 골짜기는 비어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한 부대일수록 이 빈틈은 커집니다. 잠시 지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전투를 이해하려면 지형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산이 있고 그 사이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고 평지가 거의 없는 땅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평평한 곳이나 분지에 모여 살았고 길은 그 계곡을 잇는 방향으로 났습니다. 그러다 산에 막히면 고개를 하나 넘고 다시 물줄기를 따라 사람 사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로 표시가 하나도 없는 지형도를 놓고 보아도 길이 어디로 날지 한눈에 보입니다. 당시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길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위쪽으로는 남양주에서 청평과 가평을 지나 춘천, 그리고 소양강을 따라 양구로 이어지는 축선, 가운데로는 양평에서 홍천을 지나 인제와 원통으로 올라가는 축선, 아래쪽으로는 양평에서 횡성과 봉평, 진부를 거쳐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가는 축선. 1951년 5월 유엔군의 주 보급로는 가운데 축선이었습니다. 홍천에서 인제로 올라가는 길. 그 길과 그 북쪽 능선을 확보하는 것이 이 지역 방어의 전부였습니다. 현리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방태산과 개인산, 그리고 이름 없는 험준한 능선들이 사방을 둘러싼 좁은 분지입니다. 1951년 5월 이곳에 국군 제3군단 사령부의 전방부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리 남쪽으로는 내린천이 흐릅니다. 그 물길을 따라 좁은 길이 나 있고 그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용포라는 곳에 약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가면 고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제3군단이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그냥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4월 말 제9사단은 매봉과 한석산에서 격전 끝에 고지를 확보했고 그렇게 밀어올린 선이 현리 북방의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피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후방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현리 일대에서 홍천과 원주 방면으로 차량이 나갈 수 있는 통로는 단 하나, 오마치 고개를 넘는 길뿐이었습니다. 오마치 고개는 인제군 기린면에서 상남면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입니다. 지금도 험한 길이지만 당시에는 훨씬은 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고개 하나에 2개 사단의 보급과 철수가 전적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길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급경사의 고개를 넘고 다시 계곡으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도로폭은 트럭 2대가 겨우 비켜갈 정도였고 양옆은 가파른 사면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고지를 먼저 잡은 쪽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격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어로 감제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래에 있는 쪽은 몸을 숨길 곳이 없습니다. 좁은 길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면 선도 한 대만 부서져도 뒤에 모든 차량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오늘날 이 고개 정상에 올라가 보면 정상까지 이어지는 길이랄 것이 아예 없습니다. 잡목을 헤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답은 그냥 눈에 보입니다. 길이 지나가는 곳이 손바닥만하게 좁습니다. 답사자들이 그 자리에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기관총 한두 자루면 대군을 막아설 수 있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군사용어로 이런 지점을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막히면 그 안쪽의 부대는 대포도, 트럭도, 탄약도 빼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산을 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제3군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의 병력을 배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투의 모든 비극을 규정하게 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전투 지경선. 각 부대의 담당 구역을 나누는 선을 말합니다. 전선이 길어질수록 지휘관들은 지도 위에 선을 그어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네 책임, 그 너머는 내 책임을 정합니다. 없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백이 생기고 아군끼리 오인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을 그을 때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지형과 지물은 절대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개 하나, 다리 하나, 능선 하나를 두 부대가 갈라 맡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1951년 5월 초, 미 제8군은 전투 지경선을 조정하면서 오마치 고개의 관할을 국군 제3군단에서 미 제10군단 이하 국군 제7사단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말해 제3군단의 유일한 생명선이 다른 군단의 구역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재영 제3군단장은 항의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목줄인데 우리가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9사단은 이 고개에 예비대 병력을 배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4일 미 제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은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전투 관할 지역에 다른 부대가 들어와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배치되어 있던 제9사단 예비대 병력까지 철수시켰습니다. 그렇게 오마치 고개는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국군 제7사단은 자기 구역이 된 그 고개에 실질적인 방어병력을 두지 않았고 제3군단은 자기 생명선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는 곧 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와 보병학교에서 전투지경선을 가르칠 때 이 사례를 반드시 인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것은 단순히 미군이 야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대 경계를 넘나드는 지위는 실제로 심각한 혼선을 낳습니다. 알몬드의 원칙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애초에 그 선을 그 자리에 긋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알몬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그가 지휘한 제92 보병사단은 전군의 골칫거리로 전락해 참모총장 조지 마셜이 직접 개입해야 했고 그는 실패의 책임을 자신의 흑인 장병들에게 돌렸습니다. 1950년 겨울 장진호에서는 중공군 진입 첩보를 외면한 채 부대를 위험하게 늘어뜨려 그가 경멸하던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 소장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군단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물론 오마치 고개의 책임을 알몬드 한 사람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선을 그은 것은 미 제8군이었고 그 선을 받아들인 것은 국군 지휘부였습니다. 훗날 제9사단장 최석 장군은 1964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떤 지도의 근거에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3군단의 분계선을 정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요한 지형과 지물을 분할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전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상식이기 때문이다. 1951년 5월 15일 밤, 오마치 고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951년 5월 16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공군은 그때까지 아껴두었던 포탄을 사실상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공격 개시 전에 퍼붓는 이 사격을
공격준비 사격이라고 부릅니다. 적의 진지를 파괴하고 병력을 엄폐호에 묶어두고 통신선을 끊기 위한 사격입니다. 이날 사격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격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확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주요 지휘소를 하나씩 정확히 때렸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중공군은 공세 전에 선견대를 침투시켜 국군 진지와 지휘소의 정확한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표대로 포병을 운용했습니다. 이 포격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통신선이 그랬습니다. 당시 국군은 유선 통신망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장비도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얕게 깔아둔 전화선은 포격 몇 분 만에 대부분 끊어져졌습니다. 통신선이 끊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전에서 부대는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명령이 닿지 않는 부대는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그냥 사람 덩어리입니다. 옆부대가 어디 있는지, 적이 어디까지 왔는지,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전투의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당시 미 제10군단은 전방에 3개 사단을 두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미 제2사단, 가운데에 국군 제5사단, 오른쪽에 국군 제7사단. 중공군은 이 가운데 국군 2사단을 노렸습니다. 사단 하나당 6개 사단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더 영리하게도 제5사단과 제7사단 사이에 전투 지경선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부대 경계선은 언제나 지위와 화력이 가장 어설프게 겹치는 지점입니다. 먼저 제5사단 지역이 무너졌고 이어 제7사단이 무너졌습니다. 결과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방어선은 가볍게 뚫렸습니다. 연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고 두 사단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중공군의 야간 공격은 특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팔과 꽹과리로 신호를 보내며 소부대가 방어선의 틈새로 스며들어 후방으로 파고듭니다. 정면에서 부딪히지 않고 이음매를 찾아 뒤로 돌아 지휘소와 보급로를 먼저 끊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군 제7사단장 김영일 준장은 당시 29살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5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예하 부대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접한 제3군단 예하 부대들에게 중공군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7사단의 지형 조건은 방어에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앞에는 소양강이 흐르고 예하 연대들은 고지를 장악해 강 건너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강 건너편은 절벽에 가까워 도하 자체가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중공군이 접근하기도 전에 진지를 이탈하는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지휘소가 정확히 얻어맞고 통신이 끊기고 옆사단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병력은 이미 심리적으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격이 시작되자 연대들이 각자 흩어졌습니다. 17일 자정 무렵이 되자 전방 사단들과의 통신 자체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미 제10군단은 제3군단 전술지휘소의 문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군단 정면에는 아무 이상도 없다. 제7사단 방어선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화력이 아니라 자기 옆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편 중공군은 오마치 고개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개를 잡으면 국군 제3군단의 목줄을 쥐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일 밤 국군 제7사단 방어선을 뚫자마자 제20군 60사단 178연대 이 대대 병력을 고개 방향으로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도 부정확했고 안내할 사람도 없었으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두에 있던 오중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밤중에 능선을 타고 30km를 주파했습니다. 무장한 보병이 산악에서 하룻밤에 낼 수 있는
거의 1개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료에 따라서는 이 기동을 제체 사단 지역을 돌파한 뒤 13시간 만에 25km를 주파한 것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이 구간의 고지는 해발 700에서 1000m입니다. 그 능선들을 밤새 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새벽, 오중대는 오마치곡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병력은 중대 규모, 많아야 10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한편 중공군의 정교했던 계획은 이미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제5군단은 제3군단의 오른쪽 측면을 뚫고 동쪽 퇴로를 차단해 1차 포위망의 담당 구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개방산과 창촌리, 속사리를 빼앗아 제3군단은 2중, 3중으로 가둬야 했던 북한군 제2군단은 국군 제1군단의 완강한 방어에 막혀 내설악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미 제2사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국군 사단들이 물러나 동쪽 측면이 텅 비어버린 상황에서도 미 제2사단은 물러서지 않았고 중공군 제12군의 돌파구는 옆으로 넓어지지 못했습니다. 요약하면 그물의 바깥쪽 매듭들은 제대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물 한가운데의 매듭 하나, 오마치곡에는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월 17일 새벽, 제3군단의 후방부대들은 만일에 대비해 차량들을 남쪽으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고개가 막혔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트럭들은 오마치 고개에서 총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3군단이 자신의 유일한 퇴로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렇게였습니다. 보고도, 통보도,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총알이었습니다. 이 보고가 제3군단장에게 올라간 시각은 5월 17일 새벽 4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군 제7사단은 밀려나는 와중에 오마치가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제3사단이나 제9사단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은 채 후퇴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고의였고 무엇이 혼란이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 자기 부대의 생존만으로도 벅찼을 것이라는 변호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3만 명의 운명을 좌우할 정보가 몇 시간 동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옆 사단의 방어선이 뚫렸고 오마치곡에도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9사단장 최석 소장은 예하 부대들에게 후퇴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 제9사단은 전면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9사단은 싸우다 밀린 것이 아니라 포위를 우려해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제9사단이 물러나자 제3사단장 김종호 준장도 후퇴를 지시했습니다. 인접사단이 빠지면 자기 측면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자연스러운 판단입니다. 김종호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쟁 발발 당시 제6사단장으로서 춘천 홍천 전투에서 북한군의 남침 일정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던 개전 초 최고의 지휘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5월 17일 오전 제3사단과 제9사단은 전력을 거의 온전히 보존한 채 현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순간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3군단 2개 사단은 병력도 장비도 거의 온전했습니다. 포도 있었고 차량도 있었고 탄약도 있었습니다. 둘째, 중공군은 아직 이들에게 제대로 된 공격을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오마치 고개를 막고 있는 적은 17일 오전 기준으로 아무리 많아야 중대 규모였습니다. 넷째, 2개 사단 대 1개 중대였습니다. 이 조건에서 제3군단이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정찰을 보내 고개의 적 규모를 확인하고 1개 연대를 붙여
즉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대 하나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정오 무렵 제3군단 대부분이 현리와 그 남쪽 용포 일대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옆구역에서 밀려난 제7사단 패잔병들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소양강 방어선에서 30km를 물러나 내려온 병력이 그 좁은 골짜기에 전부 들어찬 것입니다. 좁은 분지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전기 전파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 대역에 너무 많은 무전기가 몰리면서 각 제대 간의 무선 통신이 뒤엉켰습니다. 전날 밤 폭격으로 유선이 끊겼고 이제 무선까지 먹통이 되었습니다. 군단은 사단에게, 사단은 연대에게, 연대는 대대에게 명령을 전달할 수단을 사실상 잃었습니다. 오후 2시 제3군단장 유재응 소장이 연락기를 타고 현리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사단장과 참모들을 소집해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병력은 2개 사단이다. 포병대대 2개의 화력도 있다. 병력은 온전하다. 그렇다면 오마치를 돌파해 철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냉정하게 보면 이 판단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돌파의 지휘 책임은 제3사단장 김종호 준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제9사단장 최석 소장은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병과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김종호의 책임 아래 오마치를 탈환한 뒤 도로를 따라 참촌으로 철수한다.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각 사단에서 1개 연대씩을 차출합니다. 제3사단은 18연대, 제9사단은 30연대. 군단장은 후방으로 돌아가 포병 화력 지원과 보급, 항공 지원을 조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유재응 소장은 다시 연락기를 타고 군단 전술지휘소로 돌아갔습니다. 군단 병력이 멀쩡하니 고개 하나 뚫는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벤 플리트는 이 무렵 국군에 대해 분명한 지시를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간에 하라. 야간 철수는 하지 말라. 후연이 부족한 부대에게 야간 철수는 가장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부대를 통제할 수 없고 소문이 사실보다 빨리 퍼지며 한 부대의 이탈이 곧바로 전체 이탈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의 돌파는 밤에 시작됩니다. 이 무렵 제3사단장 김종호 준장은 미 군사고문관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사주방어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주방어란 사방을 향해 원형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버티는 방식입니다. 포위된 부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고 실제로 석 달 전 지평리에서 미 제23 연대 전투단이 이 방식으로 중공군의 포위를 견뎌내며 전세를 바꾼 전례가 있었습니다. 공중보급과 항공지원을 받으면서 버티면 반격부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우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병력이 이미 통제력을 잃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야간에는 지휘 통제가 더욱 제한되며 방태산 일대는 지형이 생소해 단시간에 부대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거절로 제3군단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뚫고 나가거나 흩어지거나. 그런데 그 이륙 장면을 분지에 있던 수만 명의 병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이 비행기 타고 도망갔다. 이 소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그 순간 분지 안의 병사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이미 불안했던 부대의 마지막 접착제를 녹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7사단이 밀려났다는 이야기, 그들이 맡고 있던 오마치가 끊겼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선은 여전히 먹통이었고 상급 부대에서는 아무 설명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위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입니다. 이 무렵 분재안의 분위기를 전하는 증언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명령은 내려오지 않고 상급 부대는 보이지 않고 소문만 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대는 대기하라는 말만 반복해 들었고 어떤 부대는 아예 아무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마치 돌파 작전이 실제로 시작된 것은 5월 17일 밤 9시였습니다. 제7사단 쪽에서 오마치가 점령된 것을 한 시점부터 따지면 거의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제9사단이 후퇴를 시작한 시각부터 따지면 12시간이 넘었습니다. 제3군단이 현리에 모인 시점부터 따져도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작전 회의를 마친 시점부터 따져도 7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10시간 동안 고개 위의 상황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7일 새벽에는 선두 오중대만 도달해 있었지만 17일 오후가 되자 178년대 2대대 병력이 전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시간 동안 제3군단은 정찰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고개 위에 적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진지를 팠는지, 화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단장과 연대장은 같은 분지 안에 있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특히 제3사단장 김종우 준장은 11달 전 춘천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이곳에서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5월 17일 밤 9시 제3사단 18연대와 제9사단 30연대가 오마치 고개 돌파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8연대가 선도에서 오마치를 돌파하고 30연대는 후속하며 측방과 후방을 엄호합니다. 고개가 열리면 부대들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30연대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도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능선들도 하나씩 확보하며 전진한다는 것까지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작전은 모든 작전 가운데 가장 어렵습니다. 길이 하나뿐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거나 누군가 무서우니 도망가겠다고 하는 순간 끝나기 때문입니다. 부대 간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조건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공군은 고개뿐 아니라 용포에서 현리로 이어지는 도로변의 능선들까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선에서 도로를 향해 박격포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8년대는 전진하다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동쪽 방태산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 하필 산이었을까? 답사를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용포에 서서 보면 정면에 고갯길은 좁고 능선에 눌려있는 반면 동쪽에는 거대한 방태산이 있습니다. 적이라면 적이 없을 것이다. 저기를 넘으면 어쨌든 남쪽이다. 그런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광경을 후속 부대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채 얼마 지나지 않아 국군 제3군단은 존재하기를 멈췄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재구성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들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18년대 장병들.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30연대 병력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현리에 있던 병력이 전부 도망치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 상태로는 공격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래서 후퇴했다. 30연대 장병들. 우리는 애초에 오마치 고개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 사단 후퇴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연대본부와 연락이 안 되어 찾아가 보니 연대본부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후퇴했다. 30연대장. 사단장으로부터 오마치 공격 명령을 받아 휘하 대대에 작전 명령을 내렸는데
무선 불통이 일어나 대대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단 본부를 찾으니 사단 본부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제구사단장 최석 소장. 구사단의 돌파 임무를 준 것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돌파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모든 증언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무너져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모든 증언에서 일치합니다. 한두 사람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순식간에 전체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공황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일부 장교들은 상부의 명령도 없이 자의적으로 차량과 중장비를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음과 불길은 남아있던 병사들에게 이제 끝났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군대에서 공황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용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사는 옆 사람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용감한 행동이 아니라 혼자 남아 죽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공황은 언제나 가장자리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중심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휘관 뿐입니다. 그날 밤 현리에는 그런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제3사단장 김종호 준장은 부대를 수습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장비 파기 명령을 내리고 동쪽의 험준한 방태산을 우회해 남쪽으로 향합니다. 기록상 김종호가 18년대의 공격을 정식으로 취소하고 방태산을 경유해 창촌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시각은 5월 18일 새벽 3시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명령을 받을 부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교들은 계급장을 떼거나 겉옷을 벗어던졌습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장교로 식별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사들은 공용화기는 물론 개인화기와 무전기까지 버렸습니다. 병사가 소총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야 합니다. 소총은 무겁습니다. 탄약은 더 무겁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야 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총을 버린 병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도망자입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제구사단 군수참모였던 김재춘은 훗날 그 장면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최석은 아예 제복도 벗어버리고 앞장서 튀었다. 주변에서 총소리만 나면 꽁지 빠진 닭처럼 혼비백산했다. 다시 확인해 두겠습니다. 이 순간까지 제3군단은 중공군이나 북한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마치 고개에 대한 본격적인 돌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력도 장비도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 길이 막혔다는 소식 하나에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병사부터 장군까지 부대 체계 없이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이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의 낙오병이 되었습니다. 방태산은 해발 1444m입니다. 등산로가 정비된 지금도 결코 쉬운 산이 아닙니다. 1951년에는 길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산을 수만 명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도 없었고 지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급도 없었습니다. 부상자를 후송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도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마저도 밤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단 본부에 남아있던 인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보급은 주먹밥을 만들어 산속 곳곳에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채로 능선 길목마다 밥을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하고 하염없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산에서의 밤은 길었습니다.
5월이라 해도 해발 1000m가 넘는 능선의 새벽은 춥습니다. 불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불빛은 곧 위치를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부상자를 업고 가던 사람들이 결국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겨진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거나 살아 돌아온 사람이 평생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리에 남겨진 막대한 장비는 그대로 중공군의 것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탄약소대가 최후까지 남아 TNT로 탄약을 폭파했고, 미 공군은 며칠에 걸쳐 아군이 버리고 온 장비를 폭격해야 했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가 방금 전까지 쓰던 대포를 자기 편 비행기가 부수는 광경이었습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한 병력들은 추격을 막거나 차단선을 강행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거나 산을 헤매다 체력이 바닥난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인한 갈림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잡히느냐였습니다. 중공군의 포로가 된 경우에는 대체로 포로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포로가 된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살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가혹한 처우 끝에 이른바 해방전사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에 편입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같은 산에서 같은 날 잡힌 두 사람의 운명이 마주친 부대의 국적 하나로 갈렸습니다. 현리 전투에서 발생한 국군 포로의 수는 전쟁 전체를 기준으로 해도 대단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때 포로가 된 사람 중에 포병 소위 조창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후 43년을 북한에서 보냈습니다. 1994년 70에 가까운 나이로 탈북해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은 그를 이미 오래전에 전사 처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또 한 사람, 제3사단 예하 배대장으로 이 전투에 참전했던 정승화 소령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을 달자마자 참전한 그는 후퇴 도중 부대원들과 떨어져 혼자 남았다가 중공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기회를 엿보아 탈출한 그는 어느 화전민의 집으로 피신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훗날 그는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훗날 정승화는 자신을 숨겨준 그 화전민에게 오래도록 보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산속에서 낯선 군인을 숨겨준다는 것은 발각되면 그 집안 전체가 사라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김한준 대위도 이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6월 25일 동료 2명과 함께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는 훗날 금성천과 화천발전소를 둘러싼 425 고지 전투의 주역이 됩니다. 이런 이름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산에서 며칠을 굶고 이름 모를 능선을 넘고 어느 골짜기에서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군단본부는 창촌에서 병력을 수습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폐주행렬이 창촌리 바로 북쪽 원당동에 이르렀을 때 소수의 중공군 부대가 이미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창촌리 인근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졌고 남아있던 사기마저 무너졌습니다. 병력은 다시 산으로 올랐습니다. 북한군 제2군단의 돌파 실패 덕분에 차단되지 않고 남아있던 동남쪽 을수골 산악지대로 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대산과 개방산을 넘고 넘어 이들은 하진부리에 이르러서야 겨우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만에 70km. 그것이 국군 제3군단이 이동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흘 동안 동부전선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전사연구에서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마치 고개를 제때 돌파하지 못한 것이 군단 와해의 원인이었다. 당시 전력이면 충분히 뚫을 수 있었는데 지휘부가 시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시각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측 자료가 공개되면서입니다.
중공군은 처음부터 제3군단에 대한 삼중 포위망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오후 중공군 제27군 81사단이 오마치곡의 남쪽 5km 지점의 침교, 우리말로 방아교라 불린 곳을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현리에서 하진부리로 나가는 유일한 철수로 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5월 17일 밤 제3군단은 이미 이중 포위망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18연대와 30연대가 계획대로 오마치를 돌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정설에 가까운 견해는 이렇습니다. 고개 위의 중공군은 적당한 피해를 입고 뚫려주는 척 물러났을 것입니다. 국군은 좁은 계곡길로 쏟아져 들어갔을 것이고 침교에서 다시 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중공군이 뒤쪽 오마치를 다시 차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침교를 차단한 시점에서 중공군은 국군 제3사단과 제9사단을 모두 섬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차단에 나선 중공군 병력도 소수였습니다. 어설프게 길을 막았다가 오히려 다수의 국군 낙오병들에게 역습당해 전멸한 부대도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최종 전과는 살상과 포로를 합쳐 5,000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중국 측 기록은 이를 두고 상상 밖의 일이었다고 회고하며 허탈함을 드러냅니다. 다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 제3군단이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명령대로 질서 있게 돌파를 감행했다면 그들은 계곡 안에서 스탈린그라드의 독일 제6군처럼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부대의 무질서한 붕괴가 역설적으로 전멸이라는 최악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제 이 전투에서 가장 오래 논쟁이 이어져 온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현리 전투는 흔히 군단장이 비행기를 타고 적전 도주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를 따라가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과 상당히 다릅니다. 첫째, 제3군단 본부와 전술 지휘소는 애초에 포위망 바깥인 하진두리에 있었습니다. 유재흥 소장이 5월 17일 연락기를 타고 현리로 온 것은 이하 사단장들과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지휘소로 복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포위망 안의 장경들에게 그 장면이 군단장이 도망친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별개로 그 인식이 부대 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결과를 알고 보면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반년 전 장진호에서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사지가 된 개마고원으로 직접 들어가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단이 건재를 유지한 채 흥남까지 내려온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화력도 병력도 남아있던 그날 현리에서 부족했던 것은 어쩌면 그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방황하는 수만 명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둘째, 백선엽 장군의 저서에 유재흥이 도망쳤다고 적혀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술은 유재흥 소장이 5월 21일 작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며 도망쳤다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현리에 들렀다가 복귀한 날은 17일입니다. 서로 다른 두 날짜의 기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도주설이 설득력을 얻은 것입니다. 참고로 21일에 그가 작전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하진부리에서 제3군단이 또다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도주설로 유포된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제9사단장 최석 소장의 행적입니다. 제복을 벗어던지고 앞장서 달아났다는 증언의 대상은 최석이었습니다. 최석에 대한 당대의 평은 대단히 나쁩니다. 유재흥조차 회고록에서 애둘러 그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승인한 연대 배치를 기억하지 못한 채 작전 참모를 모욕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부하들의 신망은 바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현리 전투 직전
제구사단 참모장이던 박정희 대령이 사단장과의 불화로 대구 육군정보학교 교장으로 전출됩니다. 당시 건강이 크게 나빠져 있던 그가 현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재영에게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하 부대를 장악하지 못했고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마치의 돌파 작전의 지휘 계통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회의만 하고 돌아간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두 개 사단이 멀쩡히 있는데 설마 고개 하나를 못 뚫으랴 하는 안이함이 있었습니다. 감안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7사단과 미 제10군단은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고 현리 일대는 전파 간섭으로 무선 자체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지휘력을 발휘했어야 할 진짜 순간은 오히려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전투의 책임을 특정 인물 한 사람에게 몰아붙이는 방식은 편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그 사람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남고 정작 진짜 원인, 훈련되지 않은 대부대, 작동하지 않은 통신, 잘못 그어진 경계선, 전파되지 않은 정보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선을 잠시 현리 바깥으로 돌리겠습니다. 제3군단이 무너지는 동안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파구라는 것은 뚫린 구멍만으로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 구멍의 양쪽 어깨를 밀어내 넓혀야 대군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깨가 버티면 돌파구는 좁은 관처럼 남고 그 안으로 들어간 병력은 오히려 측면 사격에 노출됩니다. 중공군이 노린 것도 바로 그 확장이었습니다. 서쪽 어깨는 미 제2사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천 독방, 소양강 남쪽의 800고지, 오늘날 지도에는 778고지로 표기된 이 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곳을 지킨 부대가 미 제2사단 38년대 3대대였고 그래서 이 전투를 벙커고지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고지가 버틴 이유는 준비였습니다. 3대대장 헤인즈 중령은 부하들에게 진지를 파괴했는데 처음에 대충 파놓은 것을 보고 다시 올라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다. 폭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확실한 지붕이 있는 벙커를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800고지 위에 지붕을 덮은 유계 벙커 2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면에는 이중 철조망을 쳤고 지뢰를 매설했고 드럼통에 네이팜을 채워 급조 폭발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벤플리트가 헬기로 이 일대를 순시하다가 잘 만들어진 진지를 발견하면 대개 이 대대의 것이더라는 이야기가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지는 미군 병사들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후방으로 이어지는 길은 하나뿐이었고 산 위까지 자재를 나를 방법은 사람의 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노무자 약 7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짧은 기간에 산 위로 저올린 것은 모래주머니 23만 7천 개, 철조망 385롤, 쇠말뚝 약 6천 개, 그리고 55갤런들이 드럼통 39개였습니다. 사람만 동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소 32마리가 징발되어 4.2인치 중박격 보아 포탄을 능선 위 진지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벙커고지라는 이름 아래에는 이름이 남지 않은 700명의 지게와 32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이 고지를 공격한 것은 중공군 제15군이었습니다. 5월 16일, 먼저 가리산을 지키던 38년대 1대대 진지가 압도적인 병력에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벙커고지의 대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공군은 험한 지형을 골라 기어올랐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중대가 밀렸습니다. 중대 지휘소가 포격에 날아가고 무전기가 파괴되어 대대 본부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800고지가 중공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인접 중대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비 소대를 끌어모았습니다. 3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 30명으로
즉시 역습에 나섰습니다. 이어진 것은 수류탄 투척전이었습니다. 고지 위에서는 포병 지원을 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지를 점령한 중공군은 벙커 안에서 뜻밖의 노획물을 발견했습니다. 미군이 두고 간 수류탄이 잔뜩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터지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 새벽 1시 30분경 미군은 800고지를 되찾았습니다. 이 역습에서의 손실은 전사 1명, 부상 8명이었습니다. 날이 밝고서야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닥에 터지지 않은 수류탄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쓰던 것은 손잡이가 달린 목병 수류탄으로 아래 뚜껑을 열고 끈을 당겨 던지는 방식입니다. 미군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이 언제나 용기와 전술만은 아닙니다. 5월 18일 밤, 중공군은 다시 대규모 야습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에 헤인즈 중령이 준비한 답은 화력이었습니다. 그는 전 병력을 벙커 안으로 넣은 뒤 후방 포병대대에 요청합니다. 우리 머리 위로 쏴달라. 단 근접신관으로. 이것이 진내사격입니다. 자기 진지 위로 포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접신관은 지면에 닿기 전 일정 높이에서 터지도록 만들어진 신관입니다. 충격신관을 쓰면 벙커 지붕을 뚫고 들어올 수 있지만 근접신관은 상공에서 터져 파편만 아래로 쏟아집니다. 벙커 안의 아군은 무사하고 밖에 있는 적만 맞습니다. 105mm 곡사포 18문이 10분 동안 분당 2발씩 쏟아부었습니다. 규범상 105mm 곡사포의 최대 발사속도 그대로였습니다. 6초에 한 발씩. 그날 밤 이 대대를 지원한 야포대대가 근접신관 포탄을 쏜 양은 1만 발에 이르렀습니다. 벤 플리트 탄약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상 허용량의 몇 배를 아낌없이 퍼붓는 사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벙커 고지의 그날 밤은 그 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5월 19일 새벽, 중공군 제15군은 물러났습니다. 돌파구의 서쪽 어깨는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한 후일담이 하나 있습니다. 19일이 되자 이 고지만 뾰족하게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가 되었고, 알몬드는 전선 정리를 위해 고지를 포기하고 내려오라고 지시합니다. 헤인즈 중령은 지킬 수 있다고 했지만 명령은 철수였습니다. 이미 목적은 달성된 뒤였습니다. 미 제2사단은 이 전쟁에서 가장 극단적인 두 얼굴을 모두 보여준 부대였습니다. 1950년 겨울, 군우리에서 중공군의 차단선에 걸려 죽음의 통로를 지나며 사단이 반쯤 사라졌고, 1951년 2월, 지평리에서는 예하 제23 연대전 두 단이 사주방어로 중공군의 공세를 처음으로 꺾어 세웠습니다. 그 경험이 한게리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진지를 파고 포병 화력을 집중하고 측면이 비어도 물러나지 않는다. 방법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동쪽 어깨는 국군 제2군단이었습니다. 수도사단이 태백산맥 동쪽, 제11사단이 서쪽에 있었고, 두 사단 모두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의 압박을 받으며 물러나는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관령을 막아야 했습니다. 중공군이 대관령을 넘으면 강릉입니다. 강릉은 제1군단의 주 보급기지였고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부대를 뺄 것인가였습니다. 백선혁 군단장은 수도사단의 한계연대를 빼내려 했지만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자기 정면에서도 북한군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연대를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선엽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 위반이라고까지 말한 끝에 연대를 출발시켰습니다. 한신대령의 연대였습니다. 그 연대가 대관령에 도착한 것은 중공군보다 약 1시간 빨랐었습니다. 제11사단의 한계연대도 대관령 서쪽 일대로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같은 국군이었습니다. 제1군단의 병사들도 제3군단의 병사들과 같은 훈련을 받았고
같은 장비를 들었고 같은 나이였습니다. 차이는 지위와 준비에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돌파구의 첨단이었습니다. 양쪽 어깨를 붙잡아도 그 사이로 계속 내려오는 병력을 정면에서 멈춰 세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벤플리트가 쓸 수 있는 카드는 8군 예비인 미 제3보병사단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단이 경기도 광주, 전장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도는 없었습니다. 트럭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산길로 실어 날랐습니다. 비포장의 2차선이 될까 말까한 길이라 한 곳만 막혀도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헌병들이 도로에 깔려 2사단의 차량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차단했습니다. 2사단이 잡아야 할 곳은 운두령이었습니다. 홍천과 평창 사이의 고개로 여기를 막으면 남쪽으로 내려온 중공군의 보급선이 끊어집니다. 계획은 2개 연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속사리를 지키던 국군 제3군단이 또 물러났습니다. 미 제3사단의 측면이 그대로 열린 것입니다. 결국 한 개 연대는 속사리를 메우러 돌아서고 운두령은 7연대 하나가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7연대는 포병 화력을 집중시켜 운두령을 빼앗습니다. 미군의 화력 덕분이기도 했지만 현리에서 여기까지 산을 넘어 내려온 중공군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등에 지고 온 며칠치 식량이 떨어지고 포탄이 바닥나고 야간에만 움직이는 보급부대가 따라붙지 못하는 시점. 이것을 공세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공격하는 쪽의 힘이 스스로 소진되는 지점입니다.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중공군은 거기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왼쪽 어깨는 벙커 고지에서, 오른쪽 어깨는 대관령에서, 그리고 첨단은 운두령과 속사리에서 막혔습니다. 세 곳이 모두 막히자 그 안으로 밀고 들어온 대군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후의 전개는 한국전쟁 시리즈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시작된 유엔군의 전면 반격, 춘천 지암리에서의 포위, 그리고 화천 저수지에서 벌어진 추격전.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깨트린 호수라 하여 8호호라 이름 붙인 그 전투로 이어집니다. 현리에서 무너진 전선과 용문산과 8호호에서 되찾은 전선은 같은 한 달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5월 20일까지 하진부리에서 수습된 병력은 제3사단 3,621명, 제9사단 4,582명이었습니다. 각각 편제의 34%와 40%, 합쳐서 약 37%였습니다. 다들 소총만 들었거나 맨몸으로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대포와 중장비는 사실상 전부 잃었습니다. 미 8군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격 태세를 갖출 때까지 더 이상 밀려나지 말고 현 방어선을 지켜내라. 제3군단은 하진부리 일대에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제3군단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현리 때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군단 지휘부가 병력과 동떨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장비가 없고 사기가 바닥이었다 해도 무언가는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부동에서 백선엽 사단장이 직접 돌격을 이끌어 무너지던 병력을 되돌려 세웠던 것처럼 위기를 수습하는 능력이 결국 명장과 범장을 가릅니다. 유재응은 그 순간에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1일 저녁, 군단 주력이 다시 남쪽으로 패주했습니다. 이때 군단 사령부는 영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접촉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막기를 포기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제3군단 해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현리가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붕괴였습니다. 이 붕괴로 인해 속사 방면에서 막 반격에 돌입하려던 미 제3보병사단의 우측면이 노출되었습니다. 반격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벤플리트가 결단을 내린 것은 이 시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는 지금도 회자됩니다. 벤플리트, 유장군,
당신의 군단은 지금 어디 있소? 유재응, 잘 모르겠습니다. 벤플리트, 당신의 예하 사단은 어디 있소? 모든 토와 수송 장비를 상실했단 말이오? 유재응, 그런 것 같습니다. 벤플리트, 유장군, 당신의 군단과 예하 2개 사단을 모두 해체하겠소. 귀관은 나와 함께 온 정의권 장군에게 전출 신고를 하도록 하시오. 1951년 5월 26일 국군 제3군단 사령부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벤플리트는 대한민국 육군본부 전방지휘소를 폐쇄했고 국군 제2군단을 미 제8군의 직접 통제 아래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작전 지휘권 자체는 이미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부에 이양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유엔군과 미군은 국군의 체면을 고려해 육군본부를 통해 국군을 간접 지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현리 이후 그 완충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육군본부는 전투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모두 잃었고 미군은 국군 사단장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군만으로 구성된 군단은 해체하고 유엔군 휘하에 편제하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한 번의 패배가 한 나라 군대의 지휘 구조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월 23일부터 전 전선에서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그때까지 굶주린 채 산속을 헤매던 나고병들이 대규모로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27일까지 병력의 약 70%와 장비의 30%를 되찾았습니다. 70%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중공군의 포위망이 계획대로 촘촘하게 짜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단에 나선 병력이 소수였던 탓에 오히려 다수의 국군 나고병들에게 역습당해 전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제대로 작동했던 2월 횡성 전투에서는 재투입 가능한 병력이 30%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인명 손실은 전사, 실종, 포로, 부상을 모두 합쳐 편제의 약 30%였습니다. 장비는 70%를 잃었습니다. 군단급 작전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에서 전투불능 판정을 받았지만 병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3군단 예하 2개 사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편성을 마치고 다시 전선에 투입됩니다. 한편 육군 지휘부도 바뀝니다. 1951년 6월 정예권의 뒤를 이어 이종찬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에 오릅니다. 그는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사건을 수습해야 했고 동시에 무너진 군의 체계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벤플리트는 국군을 해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군의 훈련 강화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미군 고문단이 후방에 훈련소를 세워 국군을 가르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자 벤플리트는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그 부대의 훈련을 매일 관찰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가 남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5월 공세를 저지한 이후 국군은 본격적인 대부대 전술훈련에 돌입했습니다. 1951년 여름부터 국군 사단들은 교대로 후방에 내려가 사단급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해 가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국군의 작전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듬해 백마고지에서는 현리에서 계급장을 뗀 나고 군인 중 한 사람이었던 김종호가 사단장으로서 대승을 거둡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김종호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가 지휘한 부대의 훈련 수준과 그 부대를 뒷받침한 화력과 보급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3군단도 다시 창설됩니다. 중공군의 5월 공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중국 측 발표로만 사상자가 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유엔군은 6월 중순 문산에서 연천, 철원, 김화, 화천, 간성으로 이어지는 와이오밍 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 대표 야코프 말리크가 최초로 정전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후 금성전투 이전까지 중공군은 이 정도 규모의 공세를 다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육군 제3군단은 다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오미제국의 위령탑을 찾아 참배합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배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육군의 어느 부대에서든 정신교육 시간이면 이 전투가 언급됩니다. 육군사관학교와 보병학교에서는 전투 지경선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 곡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전투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지를 지킨 부대도, 백병전으로 적을 막아낸 소대장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지도 위에 잘못 그어진 선 하나, 전달되지 않은 정보, 끊어진 통신선, 그리고 10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분지뿐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굶주린 채 이름 모를 능선을 사흘 밤낮 걸어 내려온 수만 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산길에 놓인 주먹밥 하나에 목숨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3년 만에 돌아온 포병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해 지금도 그 산 어딘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도 대대적인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미제 정상에는 오랫동안 군 초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한 병사들 사이에는 흉흉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새벽 훈련장 한복판을 뛰어가는 노인,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 여자, 폐쇄된 막사에서 들려오는 소리. 현리 전투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전투입니다. 잘 싸운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무너진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밤하늘을 함께 밝혀주세요. 깊어가는 밤,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